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매달 월급은 들어오는데 왜 통장 잔고는 제자리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고 분명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오히려 가난해지는 느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장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환매조건부 채권, 줄여서 LP 잔액 추이입니다. 올해 1분기 이 숫자는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조 5천억 원입니다. 8개월 만에 13배가 폭증했습니다. 이 차트가 바로 결정적 증거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조용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여러분의 통장에 보이지 않는 빨대 하나가 꽂혔습니다. 오늘 저는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저축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로 망해야 할 좀비 기업들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같은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빨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합니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당포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손목시계를 들고 전당포에 갑니다. 전당포 주인이 시계를 담보로 잡고 현금을 빌려줍니다. 일주일 뒤 여러분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갚고 시계를 되찾아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RP도 원래 이런 구조입니다. 금융기관이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한국은행에서 단기 자금을 빌립니다. 며칠 뒤 이자를 붙여서 갚고 채권을 되찾아 갑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 수단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릅니다. 전당포 비율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시계를 맡긴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도 돈을 갚으러 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당포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시계를 처분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빌려줍니다. 담보는 그대로인데 대출 금액만 계속 늘어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더 이상 담보 대출이 아닙니다. 숫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RP 잔액 5천억 원, 4분기 현재 6조 5천억 원, 8개월 만에 13배입니다. 이 증가 속도가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설명이 됩니까? 계절적 자금 수요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존재하지 않던 돈을 새로 만들어서 금융 시스템에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돈은 어디로 갑니까? 공기 중으로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이 돈은 시중에 풀리고 물가를 밀어올리고 여러분이 가진 현금의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그런데 6조 5천억 원이라는 숫자, 솔직히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큰 돈이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6조 5천억 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6조 5천억 원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중앙은행이 푸는 돈은 일반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본원 통화, 영어로는 하이파워드 머니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고출력 화폐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이 돈은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RP를 통해 6조 5천억 원을 금융기관에 공급합니다. 이 돈을 받은 금융기관은 가만히 금고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받은 기업은 그 돈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거래처는 받은 돈을 다시 은행에 예금합니다. 은행은 그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또 다른 곳에 대출해줍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 한국은행이 풀었던 6조 5천억 원이 은행 시스템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새로운 예금과 새로운 대출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통화의 승수 효과, 머니 멀티플라이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승수가 대략 10배에서 14배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RP 잔액 6조 5천억 원에 더해서 한국은행이 매입한 채권 규모 약 1조 5천억 원을 합치면 8조 원입니다. 여기에 보수적으로 승수 14배를 적용하면 얼마가 됩니까? 112조 원입니다. 물론 이론적 최대치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8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80조 원.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십니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이 대략 이 규모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합친 가치와 맞먹는 돈이 갑자기 시장에 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돈은 누군가 땀 흘려 벌어서 생긴 돈이 아닙니다. 실물 가치의 뒷받침 없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돈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 총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개별 화폐 한 장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눠 먹다가 갑자기 16조각으로 나누면 한 조각의 크기가 절반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1,000만 원, 그 돈의 명목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세금입니다.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고지서도 날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구매력은 확실하게 깎여나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은행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풀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은행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합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까? 답은 세 글자입니다.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입니다. PF 대출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때 담보가 무엇입니까? 아직 짓지도 않은 건물입니다. 미래에 완공될 건물의 가치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분양이 잘 되고 건물이 예정대로 완공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이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건물은 반쯤 지어진 채로 방치됩니다. 금융기관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쇄적으로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가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고 부실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술을 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정리하고 부실 건설사를 퇴출시켰어야 합니다. 아픕니다. 피가 납니다. 하지만 암 조직을 초기에 잘라내면 환자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진통제를 놨습니다. 돈을 풀어서 당장의 고통을 없앴습니다. 부실 건설사가 이자를 못 내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버티게 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해줬습니다. 망해야 할 회사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도 진통제를 놨습니다. 2024년에도 진통제를 놨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암이 온 몸으로 퍼졌습니다. 이제는 수술을 해도 살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실 PF 대출 규모가 얼마로 추정되는지 아십니까? 수십조 원입니다.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건설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겠습니까? 새로 빌려서 이전 이자를 갚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떠도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찍어낸 그 돈, RP로 풀린 그 6조 5천억 원, 승수 효과로 80조 원이 된 그 돈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상당 부분이 이 좀비 기업들의 이자를 갚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현금 가치를 희석시켜서 만든 돈으로 이미 망했어야 할 기업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구제금융입니다. 여러분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투표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청구서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구매력 하락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는 이들을 스마트 머니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전 세계 시장을 돌아다니며 돈을 굴립니다. 정보도 빠르고 분석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만 봅니다. 수익이 나면 들어오고 위험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스마트 머니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을 얼마나 팔았는지 아십니까? 20조 원입니다. 한 달 만에 20조 원어치 채권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탈출입니다. 왜 떠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투자해서 연 3% 수익을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5%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환율에서 까먹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부실을 메우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가자. 이것이 그들의 계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환율을 보십시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대였던 환율입니다. 지금 1,400원대 후반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1,600원도 시간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가 먹는 빌, 우리가 쓰는 기름, 우리 공장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원자재 전부 달러로 사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을 찍으니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외국인이 떠납니다. 외국인이 떠나니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니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니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가난해지는 느낌이 드는가? 이것이 그 대답입니다. 스마트 머니는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RP를 통해 8개월 만에 13배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 돈은 통화승수 효과를 거쳐 최소 80조 원 규모로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부실 PF 대출을 안고 있는 좀비 기업들을 연명시키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감지하고 이미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을 향해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A는 지금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금융기관 손실을 인정하고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더라도 체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B는 고통을 미루는 것입니다. 돈을 찍어서 일단 버티고 문제를 다음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나리오 B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현금의 가치는 계속 희석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가 온다고 하늘을 원망해도 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홍수가 난다고 정부를 욕해도 물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100% 보유를 멈추십시오. 지금 공격받고 있는 자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금입니다. 원화로 된 예금, 원화로 된 적금, 원화로 된 현금성 자산. 이것들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합니다. 물론 비상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매달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10년물 국채 금리를 주시하십시오. 이 숫자가 위기의 사이렌입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이 금리가 3.5%를 돌파하는 순간 그것은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정부의 부채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 시스템에 본격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셋째, 자산 배분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찍어도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달러 자산, 금, 그리고 글로벌 우량 기업의 주식 같은 것들입니다. 이른바 경화 자산, 하드 에셋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모든 돈을 여기에 넣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이런 자산으로 분산해 두면 원화 가치 하락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여러분이 이 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주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방주를 짓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웰트 인사이트에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젖지 않고 살아남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